네, 잘 지냈습니까? 한국 현대문학인문 10번째 시간입니다. 음,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 10번째,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오늘은 가능하면 60분 내외에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밌는 강의를 힘들어하면 그것도 좀 나는 마땅치가 않아요. 아, 어쨌든 오늘은 60분, 길면 70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게 또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석 불러볼까요? 김은수, 남기찬. 우리 기찬이가 글 쓰는 걸 참 힘들어하는 것 같지? 응? 이태경,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김진우. 우리 진우 씨도 힘겨운 모양이죠. 문주은. 우리 주은 씨가 에세이 후반부에 질문들을 쭉 7가지인가 꺼내왔는데 질문에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꼼꼼히 뒤져보십시오. 왜 그 손길 여성인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어렵지 않은 과제입니다. 대답하려면 하루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뭐 쉽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박미나, 박상현. 박상현의 글이 좋습니다. 이 만세전의 여로와 무정의 여로를 맞세워 놓고 글을 썼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박영채, 박채연, 성재현. 누구 출석 안 불렀다 그랬나? 예림 씨를 안 불렀다 그랬나? 불렀지? 손예린, 송영석, 신희연, 유도영,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건의 글이 좋습니다. 이번 에세이는 뭐 힘들어서 그랬는지 별로 볼만한 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몇몇 편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의 글도 잘 보세요. 이민성. 이렇게 그 에세이를 쓰지 않는 버릇을 들이면은 학교 다니기 어렵습니다. 다른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서현, 이승호, 이찬욱, 임연주, 장현민, 전유빈, 조한울, 조현진. 조한울과 조현진의 글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민석,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한지원의 글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박예원, 유주연, 이하늘, 전수환. 전수환의 글이 꾸준히 좋아집니다. 응집력이 돋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돋보입니다. 정한, 안다은. 안다은의 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에세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4주 연속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될 지점에 왔다 싶기도 해.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런 면도 합니다. 근데 그 극한 지점들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예고한 대로 이번 주부터는 5명 내지 많으면 8명의 집중 에세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5명 내지 8명, 아마 6명, 8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중 에세이를 쓰고 나머지 에세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은 가상대학에 올라온 그 에세이 작성자들의 글을 잘 읽고 코멘트를 달아야 됩니다. 코멘트.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내 기준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남의 글을 잘 읽어야죠. 잘 읽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좀 아쉽고 어떤 점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들었죠? 어떤 사람의 에세이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강의 잘 듣고 수요일날 에세이 작성할 사람들을 내가 이 시간에, 강의 시간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과 계급 그리고 이념. 첫 번째 시간, 김남천의 공장신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강경의 소금이 먼저 있죠. 네, 작품 발표 순서나 이 카프 문학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공장신문이 먼저 와야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학과 계급 그리고 이념.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카프 결성까지라고 작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덥석부리 아저씨, 이 할아버지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잘 보세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치경제학, 근대 정치경제학의 거장입니다. 거장. 자본주의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를 참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혹독하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마르크스라는 이 사상가, 대사상가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옆에 수염이 더 긴 이 사람은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후원자, 파트롱이라 그러죠. 후원, 페트런 또는 파트롱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후원자이면서 함께 글을 쓴 동지이기도 했죠. 두 사람은 함께 다닙니다. 짝으로 기억해야 돼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리고 이 이론가였던 두 사람의 사상을 현실에서 혁명으로 전환한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레닌이 이끄는 이 볼셰비키 세력이 1917년 2월과 10월 잇따라 이 분기에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레닌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이 러시아 혁명은 한국의 근대 사상사를 읽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의 이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요. 중국과 일본을 경유해서 이 조선도, 식민조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하에 있던 많은 그 나라들은 러시아 혁명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혁명 세력들은
반제국주의를 내세웠고, 뭐라고요? 반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억압 민족,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는 민족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칩니다. 피억압 민족의 해방, 해방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주의를 표방해요. 민족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지배계급과 싸워 나가야 된다. 이 지배계급이란 자본가들을 얘기하죠. 자본가들의 카르텔이 제국주의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 이 식민지에서 독립투쟁, 해방투쟁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러시아 혁명은 하나의 빛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왕성하게 러시아 혁명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경로는 일본 또는 중국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한 사상가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식민지 시대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운 세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몇 개로 나뉜다고? 크게 둘로 나뉘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이게 안 되나?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여기 있네. 가져올게요, 칸을. 왜 이래?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요.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그러는데 공산주의 세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조선공산당이 1920년대 형성되고 합니다만은 크게 봐선 사회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나 나가서 김구 이런 사람들이고요. 사회주의 쪽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로는 아마 이육사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와 다른 연장선상에서 이 아나키즘이라는 사상도 많은 그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단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이런 세력들이 상황에 따라서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사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산주의 운동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반드시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 또는 무슨 이즘 이런 말이 붙잖아요. 무슨 주의, 무슨 이즘 이런 게 붙습니다. 주의 또는 영어로 하면은 무슨 이즘 이런 게 붙어요. 아나키즘, 소셜리즘, 내셔널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통칭해서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족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 여러 이즘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은. 근데 어떤 이 이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저항을 하는데
분명한 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삶과 사상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념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이념들을 접하고, 또 새로운 이념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념과 헤어지기도 하고 결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계 역사에서, 지성사에서 발견해낸 수많은 이념들을 참존하되, 참존하세요. 그리고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능성의 이 지점들을, 이 이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얘기인데, 다양한 이념들을 참조를 하되 그 이념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수많은 이념들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나를 억압하는 것과 싸워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좌표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념에 강고하게 결합하는 순간, 그 많은 경우 자신의 주체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언젠가 강고한 연대와 느슨한 연대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념과 관련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 이념이 어떤 특정 시점에는, 예를 들면은 대한제국 말기, 식민지가 본격화하기 전, 그리고 또 후, 분명히 사상적 무기가 됐죠. 제국주의 일본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딱 만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이 내셔널리즘, 독일어로는 나치오날리스무스, 이 내셔널리즘은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히틀러의 이념적인 이 축이 바로 민족주의거든. 독일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고로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민족주의가 어떤 이 투쟁의 에너지, 억압에 저항하는 하나의 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타자들을 억압하는 폭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늘 주목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데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예컨대 복지제도 같은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보험, 이런 문제 있잖아요. 공공의료 또는 공공복지, 이런 문제들 있죠. 이건 사회주의 사상에서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사회주의가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에 철저하게 전체주의화합니다. 소련의 사회주의가 그렇지 않은가? 북한의 사회주의가 어떤가?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떤가? 출발할 때는 대단히 꿈에 부풀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 권력화하면서, 이즘을 무기로 해서, 주의를 무기로 해서 권력화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나키즘도 그렇습니다. 아나키즘도 수많은 저항의 무기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키즘이 테러리즘과 결탁하면은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아마 다른 이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를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주의도 극단화하면은 이기주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돼요. 늘 개인과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개인주의도 에고이즘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요약하자면, 이즘을,
인류 역사는 수많은 이즘들 나왔어요. 뭐 이상주의부터 이 공산주의까지. 근데 그 이즘들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그 이즘에 환호했겠죠. 그러나 동시에 현실에서는 수많은 문제점, 부정적인 측면들을 노출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점들을 참조하되 그 노예가 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점들, 지금 여기 나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 어떤 이즘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금방 노예가 됩니다. 우리 담론투쟁 얘기했었죠. 담론의 구성, 그 담론끼리의 투쟁, 이게 다 이거 관련된 것들이에요. 페미니즘 그러잖아요. 여성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됩니까? 여성 해방의 무기가 돼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게 폭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점들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나키즘이든 식미 조선의 해방 투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맥락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사상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일변도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빨갱이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읽어내지 못해요. 뭐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식민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적으로 할당해 본다면은 또는 뭐 이렇게 뽑아 본다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단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제대로 대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단의 비극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많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이육사밖에 없어서 이육사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육사 그럽니다. 육사시를 다 배웠죠. 광야도 배우고 절전도 배웠을 겁니다. 육사가 사회주의 사상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육사를 빨갱이라 하면 말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가.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그 사상의 흐름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이 자신의 사고들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러시아 문제, 우리가 구소련의 붕괴를 얘기하면서 러시아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이 편견, 일변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마르크스 엥겔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상적 자원들은 어떤 이념에서든지 길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왜 없어요? 이 빈곤, 빈부의 격차 문제, 이 실업률 문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듯이 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붕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우리가 늘 뭐랄까요, 환상처럼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 떠올리는 곳이 어디에? 북유럽이지? 응?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데잖아. 안 그런가? 이런 독일. 이쪽은 사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권력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응? 어떻게 갈 것인가?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아직.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이 문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잘 들여다봐야겠지.
여기 세 번째 사진 있죠? 여기 사진이 이게 레닌입니다. 이 레닌이 연설하는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죠? 특히 피어감 민족, 대부분 식민지였으니까 인도든 뭐 버마든 베트남이든 뭐 조선이든 중국은 반식민지였으니까 이 중국이든 저 아프리카든 다 러시아 혁명에 환호했습니다.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모이나? 모스크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코민테른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고 싸움을 전개해 나갑니다.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독일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편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나가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많은 힘이 돼준다는 것, 그리고 이념적 그 지원뿐만 아니고 물질적 지원까지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지금 우리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이 빨갱이라는 이 딱지, 이걸로는 이 식민지의 사상계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 출발선에 있으니까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열린 자세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별한 것은 사회주의 이념과 독립투쟁, 또 해방투쟁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반자본주의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예술계에서도 그 유명한 카프라는 단체가 결성됩니다.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카프. 따라해보세요. 카프. 크게 카프. 제발. 카프는 코레아 아르티스타 프롤레타 페데라시오라는 에스페란토어의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 에스페란토어. 에스페란토 한번 얘기했었죠? 이 에스페란토의 약자예요.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그치? 왜 이래? 에스페란토. 자멘호프라는 사람이 만든 인공 언어죠. 세계 언어입니다. 이 에스페란토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라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천명했거든. 이 망국의 노동자들에게는 국가나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는 대단히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었죠. 당연하잖아. 민족은 민족의 생명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민족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김구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죠. 이 민족주의자 김구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한 말이 있죠. 문화 강국을 꿈꿉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죠. 그러면서 후반부, 나의 소원 후반부에서는 좌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이 좌파들, 사회주의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누가? 김구가. 그래서 김구는 훌륭한 우파 민족주의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시점도 있죠. 민족사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즘들을 계속 결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또 여운형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방공간 문학할 때 얘기를 할 텐입니다만은 이도 저도 아닌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들이 또 새로운 권력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스페란토가 국제어로서 많은 지식인들을 사로잡아요. 김억 같은 그 시인에서부터 소설가들, 그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스페란토어를 통한 세계 사상의 교류도 대단히 왕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에스페란토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마 이 방면에서 성공할 겁니다. 이 성공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정말 살아가는데
자존감 만땅이 될 겁니다. 만땅? 이런 거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민족 언어와는 또 이 에스페란토 국제어는 또 대결하겠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언어입니다. 아무튼 카프는 에스페란토의 약어예요. 약자예요. 이 Korean Artist Proletariat Federation이라고 영어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다 바꿔야 됩니다만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풀네임으로는 번역을 해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 이런 말들 알아둬야지. 프롤레타리아 하면은 무산자,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근데 프롤레타리아트란 말도 쓰거든. 프롤레타리아트. 이건 무산자 계급, 그러니까 집합명사예요. 딱 이해 갔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집합적으로 쓰면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여기와 이 대립상을 이루는 게 부르주아. 이 사람들은 유산자,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유산자 또는 자본가라고 얘기하죠. 유산자이면서 이게 안 나오냐? 안 나오면 우리가 만들어 쓰면 되지. 유산자, 알겠죠? 있을 유자에 이 산자예요. 안 되니까 찾아서 보세요. 유산자. 자본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집합명사로는 부르주아지라고 씁니다.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부르주아들 이렇게 집합명사 쓸 때 이렇게 써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부르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는 줄임말에 대단히 관대하죠. 줄여서 쓰는 말에. 식민 시대에도 이렇게 줄임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부르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프로 문학, 이 부르주아 문학은 부르 문학, 또 유산자 문학, 무산자 문학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중심이 바로 카프였어요. 카프. 조선의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을 대표하는 예술가, 아티스타, 예술가들의 페더레이션, 동맹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조직을 만든 거지. 카프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국제적이라고 그랬지. 일본은 니폰에서 나프라고 그랬고요. 뭐라고 했다고? 나프. 일본은 나프라고 했고요. NAPF. 그리고 러시아니까 RAPF. 그래서 일본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이런 게 있었어요. 국제적이었다는 얘기죠. 국제적인 쪽 연대를 표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동맹, 이 조직에는 문학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문학, 음악, 예술, 연극, 미술 다 있었어요. 다 결합해서 이 예술은 곧 노동자, 농민 해방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니 뭐니 이런 건 다 헛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언하고 이제 이 무산자, 즉 노동자, 농민 해방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민족 해방의 문제는 조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그랬겠죠. 이 조직화, 예술가들을 조직화한 이 단체가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1934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근대문학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됐습니까? 러시아 혁명에서 정확히 말하면 칼 마르크스부터 카프 결성까지 흐름도가 쭉 보이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계급의식 아래 예술가들을 조직하라? 이 제목을 잘 보라 그랬지? 느낌표는 조직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물론 여러 이 소련, 일본, 조선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쭉 있었겠지. 관계들이 쭉 있습니다. 이 코민테련의 지령이 있고요. 이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계급의식 아래,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자본가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계급을 의식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 싸워서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꿈꾸자. 그 해방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예술가들은 뭉쳐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일정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예술가들이 아주 탄탄하게 조직화된다면 가능할까? 나는 회의적이에요. 물론 운동단체로서 카프는 분명히 실제했어요. 뭐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문학 예술의 이 질적인 향상을 낳았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는지는 뭐 연구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예술가들을 강고한 운동단체로 조직해서 끌어간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점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고한 조직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력들에게 맞서 싸울 때 분명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술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수행할 것일진데 어떻게 이들을 조직으로 묶을 수 있느냐, 어떤 지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의 몫입니다. 이 카프가 결성되기 전에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만. 신경향파 문학이 있었습니다. 신경향파는 말 그대로 뉴 트렌드예요. 뉴 트렌드. 새로운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이광수나 최남선과도 다르고, 계몽이지만 계몽의 의도, 목표가 전혀 다르죠. 계몽의 형식 얘기하면서 언급했었으나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이 카프에서 지향하는 이 계몽은 계몽의 주체, 계몽의 대상, 계몽의 목표가 다릅니다. 특히 계몽의 목표가 달라요. 계몽의 대상은 노동자 농민이면서 계몽의 목표는 뭡니까? 노동자 농민의 해방, 계급 해방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광수나 최남선은 그냥 불특정 민중들을 계몽해서 어떤 문명의 길로 끌어가자라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두루뭉실해요. 그런데 비해서 이 카프 쪽은 상당히 명료한 편이죠. 그 전에 어떤 조직으로, 카프란 조직으로 뭉치기 전에 이 신경향파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염군사, 파스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는 몰라도 돼요. 저는 몰라도 됩니다. 이 뉴 트렌드는 기존의 계몽주의자들과도 다르고, 이광수나 최남선과 다르고, 그리고 김동인이나 염상석처럼 뭐 예술을 위한 예술인이 뭐 이런 것과 다른 정말 삶의 혁명, 해방을 위한 예술을 선언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지주제가 갖고 있는 이 억압들, 폭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분명히 내세워요. 이게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23년 전후한 시기입니다. 23년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25년 8월에 카프가 결성됐다고 했죠. 그 전후한 시기, 23년 전후한 시기에 이런 이 억압,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소설을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최서해입니다. 최서해. 고국 탈출기 홍염, 박돌의 죽음,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들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읽다 보면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강경의 소금을 볼 텐데, 이 소금에 보면은 봉염 엄마가 팔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탈출기를 보면은, 탈출기 맞나요? 귤 껍질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립니다.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최서의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를 그린 사람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박영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평가이기도 했고 뭐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기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김기진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자꾸 확인해 보세요. 이 김기진이라는, 팔봉 김기진이랍니다. 호가 팔봉이에요. 팔봉문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희는 회월입니다. 회월, 박영희. 이 회월이라는 호는 달을 품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낭만적이지. 낭만주의자였어요. 낭만주의자였습니다. 이 팔봉과 회월, 박영희, 이 두 사람이 신경향파에서 카프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할게요. 말 얘기 많이 하면은 우리 누굽니까? 권영현이나 이런 학생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끙끙 앓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제 박영희는 월간호 짱병실, 이건 시입니다. 시. 상당히 퇴폐적인 것처럼 보이죠. 백조라는 동인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병적이고 퇴폐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냥개, 지옥술래 같은 소설을 들고 나와요. 하면서 가진 자들을 물어 뜯는 사냥개, 그리고 이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특히 소작농들이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아주 희망 가득 찬 얘기를 합니다. 이걸 두고 임화라는, 여기 임화예요. 이 식민지시대 꽃미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꽃미남입니다. 영화 배우이면서 비평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나중에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임화라는 사람이 최서해적 경향과 박영희적 경향이라고 해서 신경향파 문학을 둘로 딱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뭐 일목요연하죠. 이 최서해적 경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서해적 경향을 두고서는 전망의 부재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뭐 오래된 설명인데 전망의 부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절망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희 만주 땅에서 이 중국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조선인 그 소작농들의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삶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전망도 없습니다. 전망의 부재로 가득한 그런 소설이고요. 이걸 최서해적 경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적 경향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전망의 과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 비전이 너무나 뭐랄까요, 노골적으로 화내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이 부르주아, 이 자본가들과 지주를 한 칼에 딱 쳐버린다. 이게 그 현실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서해와 박영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뭐 맞는 평가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딱 떠올려야지. 누구를? 현진건과 나도양을 떠올려야지. 현진건도 운수 좋은 날에서 그 하층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렸고, 그렇잖아. 그리고 고향에서도 여기저기 떠돌던 이, 이 고향 잃은 그 소장용의 비극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건 뭐냐? 라고 묻겠지. 그죠? 그럼 나도양은 어떤가? 지연군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을 잘 보여주잖아. 이건 뭔가? 그건 특히 나도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진 않되, 이 조직화하진 않되, 문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두운 지점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염상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동반자 작가라고 했어요. 뭐라 했다고? 최만식 이런 사람들, 나도양, 유진호, 나중에 염상석, 최만식 이런 사람들을 동반자 작가로 얘기했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도. 이건 카프라는 조직된 이 세력의 이 멤버십은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으면서도 식민지 조선의 힘겨운 삶들을 소설로 포착해내는 거지. 이해가죠? 이런 큰 이 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사상으로 따진다면은 카프 세력들, 신경향파와 카프 세력들이 왼쪽에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왼쪽에 이 좌파 쪽으로 있고, 그리고 가운데 동반자 작가들이 있고, 이 세력들이 있고, 이쪽에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계급이니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물론 이 사이를 이렇게 딱 우리가 편의상 나누기 하지만은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분명히 딱딱 이렇게 나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김유정은 어떤가? 이상은 어떤가? 이런 뭐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0년대 초중반의 문학판을 30년대 초반까지 문학판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것이 편의상. 이걸 기계적으로 딱 나눠서 얘는 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반자 작가는 전혀 다른 소설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카프에 속했던 사람들도 전혀 다른 소설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하나의 평가에 포섭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작품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여기에 포함할 수가 있지?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이 신경파에서 이제 1925년 8월이라 그랬죠? 25년 8월 거치면서 이 박영희와 김기진, 즉 회월과 팔봉이 카프라는 걸 결성하고요. 그리고 좀 더 계급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 1927년에 방향전환이라는 걸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지. 그걸 방향전환이라고 해요. 방향 27년에 왜 뜨나? 방향전환을 해서 카프의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몰라도 돼요. 방향전환을 해서 임화가 두목 서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문학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전주사건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당국, 총독부 당국에서는 눈의 가시였겠지. 가만두지 않았겠죠. 사건을 만들어서 카프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년에 카프가 해체가 돼요. 그러면서 전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향 문제는 나중에 다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재밌는 일이 다 벌어져요. 그 재밌는 문학사 얘기를 알려면 이거 알아둬야 돼. 이 카프의 중요한 멤버들이 임화, 시인이자 비평가이자 문학사를 쓴 사람이자 그리고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조명이 낙동강을 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송영, 극작가이기도 하면서 소설가이기도 했죠. 이북명, 이기영, 한설야, 특히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이 사람들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카프 문학을 대표하는 대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궁금하죠. 이 사람들이 다 월북하거나 제북, 북한에 남았어요. 이 조명이라는 사람은 좀 다르지. 이 포석 조명희 선생은 소련에 가서 소련에서 낙동강의 소설집을 냅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탈린 체제하에서 스탈린 1937년이죠. 스탈린의 그 전체주의 광풍이 몰아칠 때 처형당합니다. 비운의 인물이죠. 이 조명희의 낙동강을 읽고 조명희의 소설을 하나의 그 시금석으로 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 광장의 작가 최인훈입니다. 최인훈. 누구라고요? 최인훈. 누구? 최인훈. 최인훈의 말년의 대작, 말년도 아니죠. 90년대에 쓴 대작이 화두라는 소설인데 화두. 이 화두 보면은 조명희 얘기가 나와요. 대단히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게요. 이만큼 얘기하면은 정말 문학도로서 공부할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정선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최인훈의 화두 2권짜리를 딱 읽어. 읽고서 조명희 얘기가 나오는지 봐. 그럼 조명희의 낙동강의 소설이 있어요. 낙동강. 제목이 뭐라고? 낙동강. 짤막해. 낙동강을 읽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폼나지 않냐? 인생의 10분의 9가 폼인데 말이지. 근데 10분의 10 폼이어서는 곤란해요. 10분의 10 폼만 잡는 놈들은 추해. 10분의 9를 폼을 잡고 10분의 1의 그 내공을 딱 장착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대학생인 거예요. 시험에 나오고 뭐 에세이를 평가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찾아가야 돼. 이런 건 뭐 구글링 하면서 웹서핑하면 찾아볼 수가 있지. 문학사 책 두꺼운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작품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작품들을 많이 읽는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최인훈은 화두를 먼저 읽든 조명희 낙동강을 먼저 읽든 읽고 난 다음에 최인훈을 읽고 그리고 광장이 전혀 다르게 보여. 최인훈은 맨날 광장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인훈의 문학세계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지고 깊이는 더욱더 심오하고 여러분들은 한국 문학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안 키워요. 누구 제자인데, 그지? 자신 있게 이런 공부들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이전 1987년 민주화 1987년이지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의 결과로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이 87 체제예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이 이후에나 이 사람들이 읽히기 시작해요. 제북 작가, 월북 작가, 시인도 마찬가지라 그랬지. 정지용이나 백석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북한에 머물거나 북한 넘어가거든.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그랬는지는. 읽지 못하다가 최근에 읽기 시작하고 최근에야 이제 90년대 21세기 접어들어서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는 거예요. 소설가 이태준이라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태준은 카프 멤버가 아닙니다. 박태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은 카프 멤버가 아닙니다. 이런 카프 멤버들은 특히 북한에 머문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낯선 인물들이 많습니다. 교과서에도 잘 실리지 않죠, 이 사람들은. 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해체까지 얘기를 했죠. 해체 이후에는 이제 전향으로 나아갑니다. 전향 문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다음 주쯤 될 겁니다. 일제 말기 하면서 전향 문제는 얘기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전향이라는 말이 뭔지 이것도 기억해둬야 됩니다. 한국 문학사의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카프 문학은 새로운 계몽, 예술의 무기화를 지향했던 것이지. 새로운 계몽은 앞에서 최남선이나 이광수의 계몽과는 계몽의 주체, 계몽의 대상, 계몽의 목표가 달라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치워야겠다, 그지? 칠판을 치우고 이제 김남천과 공장신문, 여기는 짧게 넘어가도 됩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김남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3년에 북한에 가서 이 월북한 사람들이, 월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꿨죠. 이 남한에서 이승만 중심의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보느니 차라리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북한에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맞겠다. 물론 그 전에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백석처럼 북한에 머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북한에 넘어가서 다 스파이 혐의로 다 숙청당합니다. 처형당합니다. 임하도 그렇고 김남천도 그렇고. 이게 분단의 비극이죠. 김남천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임화하고 맞짱을 많이 떴죠. 임화와 김남천은 카프의 후반기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카프를 해산하겠다는 그 신고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도 김남천이었습니다. 김남천은 공장신문, 오늘 얘기하는 물, 중요한 작품입니다. 물, 느낌표가 있는 물이에요. 느낌표가 여기 있습니다. 물, 생리적인 게 중요하냐, 이성적인 게 중요하냐 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입니다. 철을 때리고 이제 사상이 다 사라진 다음에 사회주의, 주의자들이란 말 많이 써요. 주의자. 우리 문학, 이 30년대 후반에 가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주의자. 무슨 이념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죠. 주로 이 사회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주의자가 자신의 그 숨통이 다 막혔을 때, 그러니까 카프가 해산되고 전향해야만 했을 때, 천황주의자로 사상을 바꿔야 했을 때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대하, 중요한 장편 소설이에요. 대하.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형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경영, 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전문적입니다. 읽으면 뭐 좋지만은 맥락을 잘 모르면 못 읽습니다. 전형문학까지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그냥 읽어서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글자는 알고 줄거리도 알고 뭐 연애관계도 알아요. 읽으면은. 근데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생산됐는지를 모르면은 텍스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은 해방 후에 쓴 이 희곡이죠. 희곡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공장신문은 31년 작품이고요. 읽은 사람 다 알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짤막한 소설이에요. 평화공무공장이 배경이죠.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 위원들을 뽑아서 자본가들과 싸워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공장신문이 중요한 매개, 연결고리가 되죠. 중요한 미디어가 되죠. 이 공장신문과 관련된 사람이 아마 지식인, 이 박태선이라는 미지의 사내일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노동 파업이 핵심 소재가 되죠. 노동자와 지식인의 연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기영이라는 작가 얘기했죠. 이기영. 그리고 누굽니까? 조명희의 낙동강 얘기했죠. 낙동강이나 이기영의 장편소설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편소설이 있는데 고향. 여기에서 한결같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투쟁을 할 때 노동자와 잘 봐봐. 어떻게 되냐면 투쟁을 할 때
투쟁의 그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자본가 또는 지주가 있고, 지주가 있으면은 투쟁하는 노동자나 자본가에겐 노동자가 있겠고, 지주 안에는 농민이 있겠죠. 농민. 여기 잘 봐, 그림을. 그 이전 소설에서는, 특히 신경항파 소설에서는 노동자, 자본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농민과 지주가 직접 대결하는 것, 특히 이 박영희적 경향에서 잘 보여줬었어요. 농민이 직접 지주하고 대결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싸움들을 늘 보면은 이 중간에 매개가 있습니다. 매개. 뭐가 있다고요? 이 투쟁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요즘에 주목해야 돼. 이 고리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고리가 바로 고리 역할을, 왜 이래? 노동자, 농민. 이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지식인이지.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선이 그어지나?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알아서. 자본과 지식인, 노동자, 지주, 여기. 또 지식인, 농민. 이렇게 투쟁을 매개하고 노동자, 농민을 이끄는 지식인들이 등장해요. 이 낙동강에서는 누구야?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그리고 로사라는 그 여성 투쟁 운동가가 등장하죠. 이 고향에서도 김희준이라는 동경 유학생이 농민들과 함께 지주에게 싸웁니다. 또 지주를 대변하는 안승학이라는 말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민은 지식인을 매개로 해서 지주와 싸워나갑니다. 그 노동자도 지식인을 매개로 해서 자본과 싸워나가요. 직접 싸우는 경우는 없죠. 이 사이에 이제 조합이 있든 뭐가 단체가 있겠죠. 여기에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이 시기 이 카프 문학의 중요한 하나의 틀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내적인 형식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림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렸지만은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지식인을 매개로 해서 자본가나 지주와 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카프 문학의 하나의 패턴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딱 이해 갔지? 그럼 이 공장신문에서는 노동자들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리바라는 이 창고 같은 데 모이는 사람들이 250명쯤 되죠. 남녀 노동자들이 모이지.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게 관수가 있었죠. 관수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누구야? 티읕자에 획이 몇 개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야? 창선이라는 가명을 쓰는 박태순이지. 미지사나이지. 이 사람이 지식청년처럼 보여요. 아마 직접 김남천이 이 평양에서 벌어진 그 고문공장 공동투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쓴 소설인데, 박태선은 아마 김남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과 결합해서 자본가들과 싸우는 그 과정들을 소설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 이건 70년대 노동소설에서도 80년대 노동소설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출 노동자 이런 말 들어봤나?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학출. 학출. 학생 출신 노동자. 학생 출신 노동자 줄임말입니다. 학생 출신 노동자의 줄임말. 학출 노동자. 학출이라 불렀어요. 줄여서.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민주당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쪽에 여러분들 김문수 이런 사람들 아마 이재호 이런 사람들, 지금 이상해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이 최고의 명문입니다. 이른바 명문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빈민운동하고 그랬단 말이야. 노동자 운동하고 다 팽개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기 울산 가서 인천 가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웠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식민지시대 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노동자에 침투해서 이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자본가나, 지주는 아니지만 주로 70년대 80년대 자본가랑 싸운다. 물론 농민운동에서는 농촌운동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가톨릭 농민운동 등과 연대해서 나아가기도 하죠. 주로 이제 자본가 노동자 투쟁, 지주 농민 투쟁. 조금 이건 소설로는 이거 조금 소홀한, 조금 자본가 노동자 투쟁에 비해서 조금 분량상 비중상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지식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대학생들이 공장 가서 농촌 가서 함께 싸우고 투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농화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어떤 의식화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죠.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학출이 노동자들을 지도해요. 이런 비판도 있었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문학의 선봉에 있는 시인이 바로 누구야? 박노해. 시인으로는, 그리고 신호는, 소설은 홍희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문학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0년대 이런 노동자 문학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학사가 이어져요. 지식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평화고무공장에서 있었던 파업을 실제 테마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다 됐죠? 노동자 지식인의 연대. 여기서 공장신문이라는 미디어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식인 그 박태선의 입김이 분명히 적용했을 겁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은 관수가 있고요. 박태선, 알겠죠? 최전무, 김재창. 이게 항상 이 노동자들 편에 있는 척 하면서 이 사업, 이 고용주,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죠. 배신한 노조 간부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이 싸움의 판을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봐. 자본가와 대결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걸 매개하는 조합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이 공작과 이 자본가들 편에 서서 뇌물을 받고 이 스파이 노릇을 하는 간부들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림들 잘 보기 바랍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또 지나버렸네. 나도 모르겠어요. 잘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평양 고무공장 파업의 소설을 했는데, 평양 고무공장이라고 여기 나오지만은 1930년 31년에 평양에 있는 11개 고무공장, 평양에 유독 고무공장이 많았어요. 이 고무공장이 총파업, 동맹파업을 단행합니다. 아주 대대적인 파업이었죠. 이 파업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채공녀 누구야? 강주룡이. 강주룡. 채공녀가 여기 나오지. 채공녀. 이 한자로 채자가 머무를 채자에 머무를 채자. 공자가 무슨 공자야? 빌공자지. 하늘 공자. 하늘에 머무는 여자. 뭐겠어요? 고공농성하는 여자, 이런 뜻이야. 고공농성 들어봤죠? 이 탑에 올라가고 크레인에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고공농성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강주룡이라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을밀대라는 곳이 있는데 약 10m 넘는다 그래요. 을밀대 위에 밧줄로 메고 올라가서 여기 채공녀 돌현 이랬죠. 채공녀 갑자기 출연했다 이 말이야. 이 40척, 그러니까 1척이 30cm니까 12m쯤 되겠네. 고공에서 연설까지 합니다. 평원 고무 쟁이
속보 이랬죠. 평원 고무공장의 쟁의, 투쟁을 이어서 보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을밀대 있죠. 밤을 새고 자신이 연설까지 그 신문에 실립니다. 채국녀 강준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강준웅 모델로 한 소설. 이렇게 하면 읽어야겠나 안 읽어야겠나? 읽어야겠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이 30년대 평양의 고무공장들의 동맹 파업을 소재로 했고요. 바로 식민지시대 파업의 소설화, 그리고 역사와 소설, 그러니까 파업의 역사가 있죠. 역사와 소설이 어떻게 만나는지 잘 보여준 작품이 바로 고무공장이에요. 확실히 이해갔지? 줄거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강주룡 꼭 기억해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만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노동자가 돼서 저항의 전선에 나서기까지 그 행적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식민지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그 억압받는 신체로서 이 강주룡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근데 우리 고무공장이란 우리 공장신문이라는 소설에서는 직접 등장하진 않죠. 뭐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주도하죠. 관수도 그렇고 창선이도 그렇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의 가명이었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조 파괴 공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공장신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박태선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장신문이 없이는 노동자들의 조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점이 중요해. 그래서 제목이 공장신문이고, 파업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다? 공장신문이다. 공장신문이 이 파괴 공작에 나서는 김재창이라는 자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알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노조위원들을 뽑아서 노조원 중심의 투쟁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박태선, 창선이라는 이름이죠. 박태선과 공장신문이 중요한 역할, 형식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매개가 중요해. 매개, 미디어가. 안 어렵지? 지난 여름에 우리들의 파업을 팔아먹은 놈은 누구냐? 꼭 있습니다. 이 파업 팔아먹는 놈들 어디나 있습니다. 그건 김재창이 같은 타락한 조합 간부다. 이런 놈이 어디나 있습니다. 타락한 조합 간부다. 우리들은 그런 놈에게 조금도 우리의 일을 맡기지 말자. 그는 우리들의 마음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놈이다. 어저께 일어난 일도 우리끼리 처리해야만 된다. 우리의 마음을 꺾고 고용주 유리하게 하려고 재창이는 우리 편인 체하고 나서는 것이다. 어저께 아무 일도 없게 무사히 한 덕택으로 재창이는 전문의 집에서 술 먹고 요리 먹고 돈 모은 것을 왜 모르느냐. 벤또 도시락을 빨리 먹고 마당에 모이자. 그리하여 재창이를 내쫓고 우리끼리 지도부를 선거하자. 우리 편인 체하고 나서는 몹쓸 간부들을 내쫓아라. 이게 신문에 실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싸움의 전선을 분명히 하는 거죠. 노동자의 투쟁의 그 양상이랄까요? 실태를 가장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기 물론 여기 고용주 자본가 누구였겠습니까? 일본인이었겠지. 이 노동자의 투쟁들이 바로 일본인 자본가의 투쟁이고, 이게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읽히나 안 읽히나? 당연히 읽히겠죠.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파업하면 대단히 금기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노동자란 말 들으면 대단히 뭔가 어둡고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들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찌할 겁니까? 어떤 학생 에세이에서 썼던데, 선생이라는 작자가 선생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인간 이하 취급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표본실에 깨구리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느냐 그 지점이야. 그 지점.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넘어가죠. 노조 파괴군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싸움, 저항의 의지, 호모 레시스티쿠스 살아오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꺾으려고 하는 음모들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여기도 공장신문 발행과 새로운 투쟁의 모색 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봐라. 크게 쓴 글자만 먼저 읽자. 뭐이가 이게? 뭐라 공자로구나. 글자 공이로구나. 그거 잘 썼는데 꾸불꾸불하게 썼네. 다 필사했다는 거죠. 다 이렇게 일본어로 가리방이라고 그랬는데 가리방. 등사지에 긁어서 등사기로 롤러로 밀어서 찍어냈습니다. 공장신문은 공부 직공 전부의 것이다. 공장신문을 믿어라. 공장신문을 지켜라.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신문이 중심이다. 신문이. 언론이 중심이에요. 언론이.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언론을 내가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론이 건강해야 돼요. 언론이 타락하고 언론이 부패하면은 그 사람들의 의식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문 탈락이랬죠. 이게 아마 안 보일 수도 있고 검열에 걸려서 삭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금할 때 검열 문제는 집중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전평화원 고무 직공 형제들아 못못에 준비를 하여라. 가열차게 투쟁할 준비를 하여라 이런 뜻이겠죠. 다른 공장 현재들도 늘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건 경찰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총독부 이 검열 담당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이제 곧 마당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지도부를 선거하자. 여기 이제 누가 딱 등장하나? 창성이가 등장하지? 창성이 누구였죠? 아까 박태선이었죠? 예. 아마 그 지식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학출로 보이는 거죠. 쑥 머리를 내밀고 좀 더 높은 데 올라섰다. 여러분, 이제야 우리끼리 선거한 지도부를 가졌습니다. 우리들 9사람, 준비위원회 죽은 힘을 다하여 끝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대표해 싸우겠습니다. 자, 일동이 생략했죠. 여기도 준비위원회 만세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본 얘기죠. 이제 이런 싸움 과정들은 황석영의 객지 이런 소설을 읽어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소설의 하나의 전형 같은 장면들입니다. 의식이 깨어난 계급의식을 가진 사람이 노동자를 이끌고 노동자 투쟁의 앞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카프문학에서도 중요한 작품이고요. 한국 노동문학사, 노동소설사 전체를 보더라도 1931년에 발표된 공장신문은 대단히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에세이를 쓸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달려면, 평가를 하려면 여러분도 당연히 꼼꼼히 읽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퀴즈를 보지 못하니까 안 읽어도 되겠지. 지가 무슨 천리안을 갖췄다고 안 읽고 읽은 척하는 내 심부를 알겠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사람 아닙니다. 꼼꼼히 읽으세요. 몇 줄 그으면서 내 얘기에 어느 점에 동의하고 어느 점에 동의하지 않는지도 함께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장신문 또 시간이 오버했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금으로 만나죠. 고생했습니다.